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죠? 제1회 자, 제1회입니다. 1번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1번 문제예요. 1번 이런 문제의 유형은 공무원 시험에만 나오는 유형이죠. 수능시험 같은 데는 이런 문제의 유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기해야 맞힐 수가 있겠죠. 거기 있는 단어들을 보면 다 된소리 즉 표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 한글 맞춤법 5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한글 맞춤법 제5항이에요. 그렇다면 뚜렷한 까닭이란 뭘까요? 즉 경음화가 일어나는 잠깐만 이건 1번에 대한 얘기니까 1번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뚜렷한 까닭이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앞말의 받침이 매우 중요한데 이 앞말의 받침이 일단 파열음인 경우입니다. 파열음 안울림 소리인 거죠. 그러면 뒤에서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나요. 자, 두 번째 항상 앞말이야. 앞말이 용언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용언, 어간, 받침, 니은이나 니은, 지읒, 미음이나 리을, 미음일 때 뒤에 어미 예사소리는 된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앞말이 용언, 어간받침, 용언, 어간받침,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일 때는 뒤에 어미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또. 자, 네 번째 앞말이 한자어 리을 받침일 때입니다.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 예사소리 된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형사 앞말이 계속 앞말이 중요해요. 앞말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 관형사형 어미 리을일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나죠. 이 경우가 아닌 경우야. 그 제5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모음 사이에서 만약에 된소리가 나면 이 규정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1번의 부석이 그런 경우죠.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니까 된소리로 적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으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 여기 보면 니은, 미음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언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 봐봐 여러분 헬스카다, 진눈깨비, 장단지는 다 용언이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헬스카다는 용언이잖아. 근데 헬스카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잘못됐죠? 거기 헬쓱이라고 돼 있잖아. 쓱. 일단 이건 잘못된 거야. 쑥이 돼야 돼.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 용언, 어간,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니은, 미음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난다는 건데 헬쓱 하까지가 어간이잖아요. 리을 받침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있으려면. 리을이 아니구나. 관용사용음이 리을인데 니은 미음은 안 되네 또. 그치? 그렇다고 리을 비읍 리을 티읕도 아니고. 어쨌든 요거는 원래부터 얘는 그러니까 헬스카다는 원래부터인 거야. 원래부터. 중요한 건 헬쑥입니다. 헬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상하다. 다 부석은 두 모음사이고 진눈깨비 장단지는 니은이나 이응이니까 뒤에 된소리가 나면 된소리로 적는다는 제5항의 규정이 맞구나. 그럼 헬쑥하다는 뭐냐면 지금 여기랑 관련이 없어요. 전혀. 그냥 단어 자체가 헬쑥하다인 거야. 쑥. 쓱이 아니라 쑥.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국가직에서 잘 나오는 1번 문제의 유형이에요. 2번에는 여러분 거기 깍두기는 좀 잘 봐도 거기는 게 맞는 거야. 뚜라고 쓰면 안 돼요. 된소리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 한글 맞춤법 5항에서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안 적는다 그랬어. 만약에 된소리로 적으려면 첩어나 준첩어일 때 첩어는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걸 말하고 준첩어는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로 적지 않으니까 덥, 석으로 적어야 돼요. 재작년 1번 문제 거기 지금 야단법석이 있는데 그냥 법석이 나왔었습니다. 그 법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첩어나 준첩어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의 예시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덥석이야 석. 3번은 여러분 게시판 할 때 어이죠. 휴게실 할 때 어이죠. 이 두 단어는 항상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게시판 휴게실 할 때 개는 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4번 두음 법칙이죠 지금. 근데 두음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이 두음 법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음은 단어의 첫머리를 말합니다.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 가지가 크게 있죠. 탈락과 교체가 있습니다. 탈락과 교체가 있는데요. 탈락은 또 둘로 나뉘죠. 니은이 탈락하는 경우,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교체는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다 단어의 첫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나와 있는 열과 률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렬과 률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데 두음 법칙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적용하면 열과 율이 되죠.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언제냐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입니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률을 열률로 적어요. 그럼 해볼까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열 예를 들어서 비율 그러면 모음 뒤니까 율로 적은 겁니다. 모음 뒤니까 우율 그러면 니은 받침 뒤니까 율로 적은 겁니다. 여러분 비열하다 할 때 비열도 모음 뒤니까 열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능률을 보세요. 이응 받침 뒤는 어떻게 하라는 말 여기 없네. 그러니까 률로 써야 되고 합격 기역 받침 뒤니까 률로 써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율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잘못된 겁니다. 명중 뒤에는 뭘로 쓰겠어? 명중 이응 받침 뒤니까 률로 써야 되겠죠. 여러분 항상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만 율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
리얼, 류를 그대로 써야 돼. 그래서 자 3번이 맞고 3번엔 게시판과 휴게실을 좀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죠. 그리고 1번에는 헬쑥하다고 2번 덥석에 된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를 쓰셔야 됩니다. 덥석. 그 다음에 4번에 합격 류이 되겠죠. 류를 쓰셔야 됩니다. 류를. 2번은 이거는 내가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어법에 맞는 문장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법에 맞는 문장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문장이라는 게 뭔지 파악을 해봐. 문장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그 기본 수업 들은 사람들은 좀 들었을 거야. 그쵸? 1번 먼저 주어 서술어 구조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는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야 한다.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완결된 생각을 나타낼 때 중요한 게 서술어의 자릿수를 지켜주는 거라 그랬죠. 서술어의 자릿수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문장이 되기 위해선 문장 부호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문장 부호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문제는 따로 나오지 지금 이런 어법에 맞는 문장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을 보세요. 일단 문장이 길지 않습니까? 그럼 좀 잘라줘야 돼.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안다. 그는 남에게서는 무척 듣기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문장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문장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안다. 이거는 자연스럽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는 남에게서는 무척 듣기 싫어한다.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듣다. 여러분 듣다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가 남의 말을 듣다. 남의 말을 듣다. 말을 듣다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남에게서는 무척 듣기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남에게서는이 아니라 남의 말을 무척 듣기 싫어한다. 그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알면서도 남의 말을 무척 듣기 싫어한다. 남의 말을 무척 듣기 싫어한다.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를 지켜주는 겁니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를 없애버렸으니까 문장이 어색해졌죠. 또는 우리 해설서는 이렇게 돼 있어.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 줄을 알면서도 남의 말은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써도 돼요. 남의 말은 무척 듣기 싫어한다. 보조사를 대신 써도 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2번에 쭉 보시면 거지들은 주어지 확실하게. 그 다음에 불황자부터 괄호 열어보세요. 불황자 단속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괄호 닫고. 이게 지금 괄호가 시위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인 거죠. 괄호가. 그러면 아는 문장과 안 긴 문장을 좀 따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버리다라는 게 거지들은 시위를 버리다. 이 버리다는 주어하고 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네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고 관형절 안에서 잘못된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불황자 단속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죠? 불황자 단속 지시를 내리다. 그것에 대해 항의하다.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어는 생략돼 있죠. 뭐 정부가 그랬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어법에 맞는 문장을 쓸 때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는 이걸 일단 먼저 지켜줘야 돼. 이거 먼저 지켜줘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어휘. 단어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그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은 감정 밑줄 가봐. 얼굴에 감정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 소통할 때는 이런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잘못된 것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화된 거잖아요. 그럼 얼굴에 나타난 건 표정이겠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를 쓸 때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이래야 돼.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었다. 이번에는 표정이 아니라 감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감정을 표정으로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었다. 이번엔 표정을 감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4번에 봅시다. 회원 각자의 현재의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거기 보면 회원 각자의 현재의 자기 여기까지가 다 관용어예요. 지금 관용어가 회원 각자의 현재의 자기 4개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니 관용어가 4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이게 상당히 문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기서 관용어를 이제 관용어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겠지. 일단 호응을 잘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어, 중요한 일이다 서술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큰 틀로 보면. 근데 이제 앞에 보니까 다하는이 관형절이잖아요. 지금 다하는까지가 그 관형절이 지금 좀 정리가 안 돼 있어. 다하는 게 누군데? 다하다가 서술어라면 다하는 게 누구냐? 주수로응을 찾아야 된다니까. 다하는 게 누구냐? 회원 각자겠죠. 회원 각자가 주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회원 각자를 주어로 만든다. 보세요. 회원 각자가 이렇게 회원 각자가 현재의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다. 이 문장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주어여야 하는데 주어를 관형격조사 의를 써가지고 관형어로 만들어버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문장, 어법에 맞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겹문장 중에 아는 문장에 대한 얘기예요. 아는 문장. 기억을 먼저 볼게요. 기억. 철수는 키가 매우 크다. 이거 해볼게. 철수는 키가 매우 크다입니다. 자, 이 아는 문장 안에는요, 현재 이게 서술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본다면 이게 주어고요, 이게 서술어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서술절, 이게 지금 서술절이거든요, 여러분. 서술어 역할하고 있으니까 서술절이잖아. 이렇게 되지. 이게 주어, 이게 부사어, 이게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본다면. 그래서 1번에 아는 문장에 서술어 기능을 한다. 기억에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에 서술어 기능을 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뭐라고 돼 있나? 철수는 꽃이 핀 사실을 몰랐다. 철수는 꽃이 핀 사실을 몰랐다입니다. 자, 이것도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요 아는 문장 안에 현재 이게 안겨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 성분을 분석해보면 주어 당연히 요거 지금 얘를 수식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관형절이 되겠죠. 관형어. 그리고 얘는 목적어, 얘가 서술어야. 얘는 또한 꽃이 피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자, 관형절입니다. 관형절.
그럼 관용어의 역할이 뭐예요? 체언을 수식하는 거고 체언의 의미를 제한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4번에 2번은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 디귿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말도 없이 학교에 갔다. 철수는 말도 없이 학교에 갔다. 말도 없이 학교에 갔다 입니다. 이거죠, 이거. 얘가 뒤에 있는 갔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문장 성분은 얘가 주어, 아이고, 색깔이 바뀌었다. 얘가 주어, 부사어, 얘도 부사어, 얘 서술어. 안긴 문장에서는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3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디귿에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의 부사어가 아닙니다. 용언, 같다.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지금.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이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리을, 철수는 공원을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이거 해볼게요. 리을, 철수는 공원을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자, 전체 문장에 안긴 문장은 어떤 거냐? 얘가 되겠죠, 지금. 얘가. 보자마자 뭐 명사적인 거 눈에 들어오잖아. 주어죠? 를 붙었네. 목적어입니다. 서술어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목적어 서술어네. 이거 바깥으로 끄집어내.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철수가 공원을 산책하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안긴 문장의 주어 철수죠. 아는 문장의 주어도 철수죠. 아, 잘못 말했다. 이게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똑같이 철수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얘기한 겁니다. 자, 5번 비문학입니다. 요즘 비문학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지금은 속도 위주로 해야 돼요. 속도. 정확하게 읽는 건 당연하겠죠. 수능과 달리 우리 공무원 시험의 비문학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쉬운데 여러분들이 빨리 읽지를 못하니까 자꾸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최대한 빨리.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비문학은 문단 길이가 대체로 2개에서 한 4개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지문의 길이를 조금씩 길게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에 쫓기도록. 이거 시간 맞춰놓고 풀고 있는 거죠? 시간 맞추지 않고 그냥 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일단 문단이 2개잖아요. 이럴 때는 글을 먼저 읽지 말고 일단 2번째 문단 접속어를 먼저 보세요. 그런데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물론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읽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뒷부분에 핵심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물론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다면 나처럼 뒷부분만 읽어도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있다면 굳이 뒷부분만 읽지 말고 처음부터 읽으세요. 모든 지문은 전부 다 읽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는 게 좋아요. 괜히 요령을 피우다가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예술작품을 도둑질하여 자기 것인 양 내세우는 표절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러고 나서 선택지만 읽어도 벌써 정답이 어떤 건지 느낌이 옵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하는 세태. 이거를 비판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느껴지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둘째 문단. 접속어를 잘 봐라. 둘째 문단의 접속어를 일단 잘 봐라.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요, 이거는, 비문학은 비문학인데, 약간 문법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비문학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비문학 문법인데,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 관련이 있다, 관련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학계에서 이제 견해가 엇갈리고 있죠. 자,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근데 기억에 밑줄 쳐져 있는 게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지요.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 근데 기억은 언어가 없어도 사고가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선택지에서 지금 언어가 없는데 사고가 가능한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2번에 아기. 아기의 얘기가 그렇죠. 아기는 언어를 모르잖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의사 전달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비문학입니다. 마찬가지로 7번에 비문학이긴 한데 비문학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논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논지 전개 방식. 다른 말로 뭐 이렇게 나오죠? 서술 방식 또는 글쓴이의 글쓰기 전략 이런 식으로 잘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거기에 화제가 3가지가 나옵니다. 화제가 3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 화제를 비교하다가 그 중에 하나의 화제를 필자는 선택하게 되죠. 일단 그 3가지 화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밑줄이 많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밑줄을 최소화시키고 동그라미 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살짝 조금만 밑줄을 긋는 게 좋겠죠. 봤더니 시장 재분배 후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시장 재분배 호혜의 개념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3가지를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호혜가 소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일방적으로 호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호혜는 다른 분배 체계, 즉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이나 재분배와는 달리 물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행위이다. 그러면서도 호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인간적 유대관계 유지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글이죠. 결국 이 글은 시장, 재분배, 호혜를 서로 막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 호혜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 4번. 다른 대상과의 비교, 시장 재분배와의 비교를 통해 대상이 지닌 특성과 가치, 이때 대상은 호혜를 말하죠. 호혜가 지닌 특성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답이 4번이 된 것입니다. 자, 8번의 띄어쓰기입니다. 8번 띄어쓰기, 이쪽을 좀 지우도록 하죠. 어우, 야, 이거 전기가 여기 흐르고 있어. 나 이러다 감전돼서 죽는 거 아니야? 나 감전돼서 죽으면 업고 가, 누가. 알았지? 야, 남자는 너 혼자밖에 없다. 응? 근데 네가 남자들이 약해 원래. 여자들이 업고 가야 돼. 알았지?
거기 띄어쓰기. 띄어쓰기 몇 번인가? 8번이죠. 8번.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자, 이 띄어쓰기는 말이죠. 결국 띄어쓸 것이냐, 붙였을 것이냐의 문제야. 그러면 띄어쓰기의 핵심은 뭐냐? 내가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의존명사와 그리고 조사, 어미, 접사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의존명사와 조사가 유사하게 생겼고 의존명사와 어미가 유사하게 생겼고 의존명사와 접사가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띄어쓰고 얘는 붙여 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헷갈리거나 하면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물론 얘가 조사냐 어미냐 이걸 헷갈리는 건 솔직히 상관없어. 왜? 얘네들은 어차피 앞말에 붙였으니까 헷갈려도 상관이 없지만 얘는 헷갈리면 안 돼. 앞말과 띄어써야 되잖아. 또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요즘에 이제 사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등재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새 집 있지. 날아다니는 새들이 사는 집. 그거는 합성을 하는 게 인식이 충분히 됐었는데 새로 이사한 집 있잖아요. 그 새 집도 한 단어야. 붙였어야 돼. 그리고 헌책 이런 거 있잖아요. 헌책도 한 단어야. 붙였어야 돼. 근데 웃긴 건 헌책이 붙였으면 새책도 붙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새책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어. 헌책이란 단어는 사전에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새 집이 있으면 헌집도 있을 거 아니야.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뭐 이런 거잖아요. 잘못 말했나? 헌집 줄게 새 집 다오인가? 알았어. 그러니까 반대는 없어. 우리 그거 했었잖아. 지난 여름, 지난 봄 이런 것들은 한 단어지만 이번 봄, 이번 여름 이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합성어, 특히 합성어 중에 합성 명사가 중요한데 어쨌든 합성어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중요한 합성어들을 암기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잘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1번의 포인트는 사람 치고 할 때 이 치고 밑줄 그어보세요. 치고가 조사예요, 여러분. 치고가 조사라는 걸 모르면 이거 앞에 사람이라는 명사하고 띄워 놓았을 때 별로 이상한 느낌 안 들거든. 그 다음에 2번에 대단하십니다. 그려 할 때 이 그려 있죠. 조사입니다. 그려가 조사예요, 여러분. 이걸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띄워 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막 이상해 보이는 느낌 전혀 없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못생겼지 많은도 조사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못생겼지 다음에 어미 뒤에 붙는 조사고 4번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뒤에 붙는 맞다나 있지. 맞다나라는 조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야 돼. 이 맞다나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단어에만 붙어. 얘는 좀 특이하게 말과 말씀이란 단어 뒤에만 붙는 조사다 하는 것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현대시. 내가 작년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9번은 문학 중에 현대시를 내가 두 편을 묶었어요. 현대시 두 편을 묶었어. 작년까지는 내가 이 모의고사에서 시를 안 묶었어요. 시를 안 묶고 한 편씩만 냈어. 한 모의고사당 한 편씩만 냈는데 이번엔 내가 묶었어. 좀 묶으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쵸? 좀 더 부족할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묶었냐면 이번에 신문기사 났잖아요. 수능식으로 추론식 사고를 묻는 문제를 내겠다. 수능식 문제를 내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그게 수능식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복합지문을 만든다거나 또는 이렇게 현대시를 한 편만 내지 않고 이제 묶어서 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싹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다 그렇게 돼 있죠? 어? 내가 수능식으로 싹 바꿔버렸어 이번에. 어? 트렌드에 맞춰야지. 어? 변화하는 그 유행에 우리도 맞춰가야지. 발맞춰가야죠. 그쵸? 자, 9번을 보시면 김춘수의 강우라는 시가 여러분 김춘수의 강우예요. 강우. 가는
김춘수, 강우입니다. 여러분, 강우라는 게 무슨 뜻이야? 비가 내린다는 의미겠죠? 어? 비가 내려. 비가 내린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우리가 비가 내리면 좀 우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런 감정이 좀 느껴지죠. 자,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아, 여기까지 통해서 우리는 대상의 부재, 대상이 없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 대상이 부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밥상을 차렸어? 엄마일 가능성, 아내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남녀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나? 아빠도 밥상을 차릴 수 있잖아요. 남자도 밥상을 차릴 수 있잖아요. 물론 나도 밥상 많이 차려. 응?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후각적 심상이네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둬야 되겠고,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대상의 부재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아, 엄마는 아니네요. 그쵸? 아내일 가능성이 높겠죠. 엄마한테 이 사람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배가 다시 도졌나?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말이지 아내의 부재를 화자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의 부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제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입니다.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자, 비가 막 옵니다. 화자는 풀이 죽어요.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합니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아, 아내의 죽음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이제 아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으나 이 시에서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 아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부분을 전반부, 뒷부분을 후반부로 한다면 아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부분은 화자가 아내의 죽음을 아직 수긍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슬픔에 빠져서 아직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뒤에는 결국은 아내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겠죠. 되게 슬픈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춘수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지문특강 들었던 사람들은 김춘수 씨가 얼마나 어려워. 꽃을 위한 서시 기억나지? 에? 그런 시들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꽃이라는 시도 있고요. 되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시, 관념적인 시를 쓰고 그랬었는데 이 시는 그것과는 좀 상반됩니다. 실제로 이 시는 이 김춘수가 아내가 먼저 죽었나 봐요. 아내가 먼저 죽은 다음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썼던 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시를 볼게요. 나시는 너를 황지우의 시죠. 황지우 그러면 여러분 누가 또 어떤 시가 떠올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그거 기억나지? 응?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자, 시적 상황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대상을, 그러니까 너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발자국 소리마다 너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쿵쿵 보입니까? 이 쿵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발자국 소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심장 소리, 화자의 심장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쿵쿵이라는 건 의성어기 때문에 의성어는 음성 상징어죠.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맞겠지? 일단 청각적 심상이고 두 번째는 선택지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한번 써봐.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쿵쿵.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가슴 애리다. 아리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가슴이 아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어는 아리다야, 아리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아니었던 거야. 또 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하자는 지금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 실망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줘봐. 다시 문이 닫힌다까지 잘라줘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씁시다. 소극적 기다림. 왜 소극적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화자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면서 너에게 간대. 이 말이 돼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면서 너에게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먼 데라는 건 공간적인 의미고 오랜 세월은 시간적 의미인데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역설적 표현이겠죠.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역설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대상에 대한 너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너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주제가 되는데 이 너를 여러분 민주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보기도 해요. 자, 일단 이렇게 보았을 때 9번의 1번 선택지를 보면 역설적 표현은 가는 없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차이점은 삭제해야 돼. 1번은 나에만 있기 때문에 탈락. 자, 2번에 보면 가에서는 주로 맵산 냄새,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면 나에서는 쿵쿵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정서를 구체화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음성상징어는 이제 쿵쿵 밖에 없겠죠. 쿵쿵.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4번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둘 다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한자 성어 문제입니다. 이 한자 성어 문제는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거든요. 한자 성어 문제가. 수능이 45문제인데 45문제에는 한자 성어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막 60문제 이전 시절에는 그 수능에서도 한자 성어 문제를 내고 그랬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만 요즘은 한자 성어 문제를 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재에 있는 740개의 한자 성어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언중유골이라는 건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기 문맥상 따져보면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의미의 유구무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2번의 부안해동 줏대 없이 남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3번의 상전벽해라고 하는 게 그 한자 성어 자체 표면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이 덧없이 크게 변한다 이런 의미겠죠. 4번의 후생가외 후배들은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뛰어난 후배들이 많이 나오면서 선배들이 이제 긴장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11번입니다. 11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11번 글의 배열 문제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만 나오는 좀 특징적인 문제죠.
요건 뭐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에만 나오고 이게 어려워 또.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택지를 먼저 봐요. 선택지를 먼저 봤더니 가가 맨 앞에 나오네요. 그러면 가가 맨 처음 순서상 맨 처음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 3번까지는 나고 4번이 라 아닙니까? 그러면 나 아니면 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마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마가 아니라 라를 보니까 아니다. 가부터 읽으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으니까 읽었다고 칠게. 읽었어. 세 번째 줄에 하지만 끊어보세요. 하지만을 중심으로 뒤쪽에서 자소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자소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나를 볼게요. 청소년들이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여기는 바로 하지만, 가의 하지만 뒤쪽에 나오는 그 두 문장 모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로 가볼게. 그래서 자소서의 기능은 단순히 기업의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다. 갑자기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안 했잖아요. 가에서는. 그러니까 나가 먼저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가나까지는 했어. 가나까지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야. 근데 나를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 나를 읽어보니까 내가 밑줄 그으라는데 거봐. 세 번째 줄에 최대한 과장해야 한다. 그 밑에 있을 법한 허구가 된다. 그 밑에 가장 극적이고 재미있는 소설을 쓴 이가. 그 밑에 기업이 주관하는 신춘문예다. 기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네요. 이렇게 볼 때 라가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자, 나 다음에 이제 다냐, 라냐, 마냐인데 일단 다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에 보면 결국이라는 말이 힌트가 돼요. 이 결국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문단 끝에, 그러니까 글의 맨 끝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다가 나온 1번을 제외하고 나면 2번이냐 3번이냐의 싸움입니다. 라가 먼저냐 마가 먼저냐인 거죠. 자, 라마. 라를 잠시 읽어볼까? 그래서 자소서의 기능은 단순히 기업의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9, 10년의 자기 인생을 기업이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 조직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읽어봅시다.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 밑줄 그어볼래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소개의 독자성과 창의성이 없고 그 다음 밑줄 그어봐. 기업이 제시하는 항목에 자기를 맞추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라로 잠깐 가볼까? 라의 세 번째 줄 밑줄 그어봐. 자기 인생을 기업이 요구하는 가치에 따라 조직하는 일이다. 라와 마를 놓고 볼 때 마의 첫 번째 줄에서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랬는데 지금 라와 마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가 라의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3번을 보시면 가나마 라 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순서를 배워라는 문제. 요 11번 문제가 오늘 1, 2, 3회 중에서 지금 그래 순서 배워라는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2회, 3회에서도. 근데 2회, 3회의 문제보다 얘가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문학 중에 고전시 중에 연시조입니다, 여러분. 연시조 전체 6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윤선두의 오후가인데요. 여기서는 1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면서 해볼게요. 구름빛 세모,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자주 변하는 대상이죠. 바람소리 막다고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바람소리 세모. 바람소리가 막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많다.
좋고도, 즉 깨끗하고도 그치지 않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물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러분. 물의 변함없는 속성을 예찬한 거죠.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모는 부정적, 동그라미는 긍정적. 우리의 약속 알고 있죠? 삼수를 가보겠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꽃세모.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풀도 세모 아시죠?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 동그라미 아시죠? 또 대조가 되고 있죠. 꽃과 풀은, 자, 꽃은 빨리 지고 빨리 피고 빨리 져. 그 다음에 풀은 또 금방 시들어버려. 이렇게 볼 때 변함이 없는 건 바위밖에 없어. 그래서 이 바위하고 위에 있는 물은요, 둘 다 변함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4번. 더우면 꽃 피고 꽃세모, 추우면 잎지거늘 잎세모. 소라 솔 동그라미 하시고요.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이때 눈서리 세모하시고, 눈서리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겠죠. 구천에 땅속에 뿌리 곧은 줄을 그것으로 하여 아노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데 소나무는 항상 눈서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계절 피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땅속에 뿌리를 곧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나무 동그라미 했지. 여기서 소나무가 눈서리를 모른다. 사계절 변함없이 푸르다라고 하는 이 속성은 지조와 절개로 연결이 되어서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나무 세모 풀 세모 하시고,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곧기 밑줄. 속은 어찌 비었느냐 비었느냐 밑줄.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사시에 푸르니 밑줄. 그를 좋아하노라. 그 동그라미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어떤 속성 예찬하는 거죠? 곧기, 비어있음, 사계절 푸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나무하고 똑같아요.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육수죠.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느낌이 오죠? 다르겠죠?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광명 밑줄 그어주시고요. 초장에 만물을 다 비추니. 이것도 밑줄. 광명도 밑줄. 보고도 발 아니하니 밑줄. 보고도 발 아니하니 밑에다가 과묵함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 벗인가 하노라. 자, 이렇게 볼 때 마지막은 달의 광명, 과묵함을 예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대꾸는 이수의 초장과 중장이 대꾸고, 그 다음에 3수의 초장과 중장 대꾸입니다. 그리고 4수의 초장이 대꾸입니다. 1번은 맞겠고요. 2번에 보면 추상적인 관념을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대. 여기 보면은 물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은 다 구체적이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찬의 속성은 다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3번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삶의 모순점 밑줄, 이게 틀린 거야. 삶의 모순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다른 대상과 대조했다는 건 이수의 구름바람, 그리고 3수의 꽃풀, 이런 것들과 대조하고 있죠. 자, 13번은 요즘 가끔씩 나오는, 잠깐만, 이게 13번이네? 이거 12번이잖아.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12번이고요. 이게 13번. 13번,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 공감적 말하기, 이런 것들이 바뀐 교육과정에서 나왔었던 거라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쉽습니다. 어렵진 않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문학입니다. 현대소설이죠. 현대소설이고 현진건의 빈처라는 작품이에요. 빈처. 처는 아내고 빈이니까 가난한 아내인 거지. 자, 이 작품의 줄거리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내와 나가 주요 인물입니다. 나는 1인칭 주인공입니다. 관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물론 합니다. 자, 나는 소설가예요. 그런데 가난한 소설가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돈을 벌지 못해요. 아내가 집안에 있는 폐물을 팔아서 전당포에 맡겨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처형은 남편이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인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그런 남편이 기생집을 다니고 남편에게 좀 얻어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형은 남편이 주는 돈, 경제적인 풍족함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반대로 나와 아내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사랑을 느끼며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 처형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서 이 동생인 아내를 위해서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가져다 주고 갑니다. 근데 아내는 내가 무안해할까봐 이걸 내가 있는 곳에서 잘 펴보지를 않다가 내가 펴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펴봅니다. 그 전에 부부싸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아내의 이런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기분이 좋지 않아 불쾌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아내의 모습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아내를 호강시켜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답은 쉽게 나와요. 4번이에요.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인물들, 아내의 처형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문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고전소설인데요. 허생전입니다. 박지원의 작품이죠. 변씨와 허생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허생이 집에서 공부만 했어요. 전혀 집에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보니까 아내가 책망을 하고 아내의 책망에 결국은 허생은 집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 누가 제일 돈이 많은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아서 성중에 제일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요. 근데 변씨도 웃기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결국 허생은 변씨가 빌려준 만냥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무인도, 빈섬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그 많은 돈을 벌지만 돈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갔다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화폐 가치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변씨한테 가서 만냥 빌렸는데 10만냥을 갚아요. 그러자 변씨는 이 허생의 능력이 매우 특출난 것에 감동받고 이제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어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데 변씨하고 허생원이 지금 그 부분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변씨가 얘기를 하죠.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바로 병자호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병자호란 이후에 사대부들이 추진한 북벌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허생이 얘기합니다. 허허, 자고로 무쳐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졸수제 조성기 밑줄 그어주세요. 능력이 뛰어났지만 인재로서 등용되지 못했다. 또 반개거사 유영원 밑줄 그어보세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등용이 되지 못했다. 이유는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죠.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집권층의 무능력 때문에, 또한 집권층의 이익 다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국회의원 되려면 그런 거 아니야? 뭐 돈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뇌물 갖다 주고? 그냥 안 되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제일 더러운 집단이 국회의원 집단이거든. 여기 지금 촬영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제일 더러운 집단, 국회의원 집단. 응? 정치인들이 순수하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제대로 뜻을 펼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졸수제 조성기나 반개거사 유영원, 이들이 바로 4번 구체적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지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만 등장하는 문제이지요. 한자어 문제입니다. 한자어 문제. 거기 보시면
16번에 지금 1번은 허공이고요. 그렇죠? 2번은 흉년으로 수확량이 작년보다 배나 늘었다? 에이, 말도 안 돼. 흉년이 아니지. 뭐겠어? 풍년을 써야 되는데, 풍년은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되겠죠? 풍년 풍자는. 이걸 써야 됩니다. 거기 흉년이라고 된 건 잘못된 겁니다. 풍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풍년 풍자로. 3번, 아버지는 황무지를 비옥한 농토로 개간했다. 맞는 얘기겠죠. 그 구단은 4번, 그 구단은 정체기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였다. 맞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풍년 풍자를 써야 한다.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중세국어 고전 문법이네요, 여러분. (17번입니다) 중세문법, 중세국어입니다. 거기 쭉 보시면 1번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 나에서. 나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1번에 모음조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우리는 모음조화라고 하죠. 서르. 현대로 오면서 서로가 되죠. 여기 보니까 이거 양성, 음성.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음성. 그래서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지금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거 음성이죠. 근데 얘는 양성이니까 모음조화 깨졌네. 그런데 중세국어는 모음조화 잘 지켜지고 있네. 그러니까 1번 맞겠죠. 자, 2번 달을 통해 현대국어와 달리 이어적기 표기를 하였다. 이어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말쌈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야. 근데 요 빈자리를 놔두지 않는다니까.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빈자리를 채워 넣어. 말쌈이 이렇게 하는 걸 이어적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라를 통해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3번에 보면 나무, 중세국어의 나무를 나무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모에 모음이 탈락을 합니다. 모음이 탈락을 하고 여기에 기역이 이렇게 덧생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가 붙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역은 요 자리로 가고 요 미음은 요 앞에 받침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남기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 한 거죠. 4번에 다와라를 통해 현대국어보다 주격조사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삑!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국어에는 중세국어 때 그리고 현대국어 때를 비교해 본다면 현대국어엔 이도 있고 가도 있지만 중세국어 때는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이를 좀 다양하게 쓰긴 했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영 형태로 쓰기도 하고 이랬던 것뿐이죠. 하나를 이렇게 쓴 거야. 하나고 이건 두 개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8번입니다. 18번 지문을 보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이 통하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염화, 미소, 염화, 시중이라고 한다고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1번에 언어 표현의 한계 때문인 거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말 없이 소통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언어 표현 없이 소통했다. 맞는 얘기. 사고가 언어보다 먼저다. 맞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4번처럼
언어로는 추상적 사고를 전혀 표현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추상적 사고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만 관념으로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말하죠. 뭐 의문, 제시, 효과 이런 것들 다 표현할 수 있잖아. 언어가 있기 때문에. 19번입니다. 19번 고쳐쓰기. 19번은 자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제 장문 문제죠. 장문 문제. 장문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는 문법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도 해요. 문법이라든지 어휘적인 요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요. 잘 나오죠. 요 고쳐쓰기 문제. 기억이 잘못된 거 알겠지? 요즘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겠지. 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열심히 닭을 쫓아갔는데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럼 더 이상 닭을 쫓을 수가 없잖아. 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속담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쉽게 정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비문학이에요. (20번) 문단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단이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 글을 기억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러나 보이십니까? 세 번째 문단에 그러나 끊어보세요. 그러나 밑줄 긋시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목적이나 재산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 결국은 거품, 이 글의 화제가 거품 아닙니까? 거품 현상? 이 거품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품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런데 3번을 보니까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재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NO! 있다면이겠죠. 있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1위 하여서 지금 1회를 마쳤고요. 이제 요걸 지우겠습니다. 요걸 지우고 잠시 기다려보세요.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